한국은 단기 행사형 감성 국가. 밀라노 올림픽 취재 현장에서 외신이 대놓고 던진 말입니다. 기술도 없고 규모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40m 줄, 평균 체류 52분,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 그리고 밤 10시에도 끊기지 않는 국물 냄새. 결국 그 외신 기자의 입에서 나온 말. 말도 안 돼. 이벤트라던 나라의 국물이 다른 나라 전시관들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감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탄광의 땀부터 반도체, 금메달까지 60년이 국물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통쾌한 역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문화관 거리를 걷는 내내 발밑엔 유럽의 찬 돌바닥이 깔려 있었고 눈앞에는 각국의 전시관이 마치 자존심 대결이라도 하듯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수를 매겼죠. 규모, 기술, 연출. 이 세 가지가 제 평가 기준의 전부였고 그 기준 안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전시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확신은 더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높이가 15m는 좋게 됐을 거대한 LED 파사드가 광장 전체를 통째로 덮고 있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주눅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핸드폰을 들고 연신 사진을 찍어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전시입니다. 국가 브랜딩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일본 전시관은 또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벚꽃잎이 관람객의 얼굴 위로 흩날렸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잔잔한 현악선율이 그 공간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연출 완성도 상위권. 재방문 유인 충분. 그렇게 몇 개의 전시관을 훑고 나서 잠깐 발을 멈추고 보좌관이 출력해준 외신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벤트형 감성 국가. 읽는 순간 저는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언가 하나 터지면 온 나라가 들썩이다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다가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식어버리는 패턴. 저는 그게 한국이 가진 고질적인 특성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 생각을 품은 채 발걸음을 이어가다가 코리아 하우스 앞에 닿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현수막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훑고 지나가려 했는데 보좌관이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줄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시작된 줄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저 멀리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4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사람들이 코트깃을 바짝 올리고 두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찌른 채 묵묵히 서 있었죠.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해를 여는 떡국. 저는 나도 모르게 실소가 비어져 나왔습니다. 국물이요? 이 추위에 밀라노까지 날아와서 화려한 전시들을 다 제쳐두고 줄을 서서 기다릴 이유가 고작 국물 한 그릇 때문이라고요? 머릿속에서 곧바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저 줄의 절반은 교민들이겠지. 나머지는 한류팬이거나 아니면 사회관계망에 올릴 사진 하나 건지러 온 거겠지. 그런데 줄 안을 실제로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눈이 파랗고 머리가 새하얀 독일 노부부가 서로 어깨를 기대며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스키 선수 유니폼을 아직 걸친 채인 서양 남자도 있었습니다. 손에 관광 안내 책자를 쥔 채 어딘가에서 일부러 찾아온 것 같은 사람들이 절반은 됐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머리가 예측한 그림과 눈앞의 그림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방향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뜨겁고 구수하고 어딘가 오래된 기억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것 같은 그런 냄새. 저는 그 순간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반걸음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보좌관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30분만 보고 나옵시다. 그건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선이 빡빡했고 이미 이 공간에 기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좋게 봐줘야 향수 자극용 감성 행사겠지 하는 마음이 솔직한 전부였죠. 그런데 내부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세배 체험 공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윷놀이 체험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외국인 관람객들이 윷가락을 던지며 제법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통역 도우미가 이리저리 설명을 덧붙이자 아이가 갑자기 박수를 치며 깔깔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따라 웃으면서 도우미에게 무언가를 다시 물었고 도우미는 윷가락을 다시 쥐어주며 천천히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떡국 배식구역에 닿았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떡국이 줄지어 나가고 있었고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김을 후후 불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서 입에 갖다 대고 그리고 잠깐 멈추는 표정.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정지된 표정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온도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중년의 이탈리아 여성은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나서 바로 나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창가에 앉아 국물을 천천히 마시거나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빈 그릇을 앞에 두고도 자리를 지키는 노부부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처음 만난 것 같은 두 젊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도 이미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 박지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이 52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52분. 그러고는 바로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전시관은요? 일본관이 9분, 중국관은 재방문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입장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품이 걸린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강하지 않았고 조명이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물이고 그냥 놀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진짜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은 언제나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며 공간 동선을 직접 눈으로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식대에서 자리로 이동하는 경로, 체험 공간과 좌석 공간의 배치,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겨나도록 유도된 테이블 구조. 테이블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였습니다. 두세 명이 앉으면 꽉 차는 크기여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앉더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배식대와 자리 사이 거리도 적당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고 걷는 동안 시선이 공간 전체를 한번 훑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의도 아래 짜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의도를 드러내는 간판이나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전시가 아니라 어떤 구조다. 감성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다면 제가 지금껏 한국을 너무 쉽게 읽어왔다는 말이 되니까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제 표정이 어땠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보좌관은 조용히 한 발 옆으로 비켜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저는 취재진 전용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경기에 큰 기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설상 종목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역사가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파인 스키는 물론이고 이런 기술 중심의 보드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가 결선.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이미 뉴스거리인 시대였으니까요. 최가운 선수가 출발선에 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어리고 작아 보이는 체구였습니다. 하얀 김이 입가에서 흩어졌고 눈을 가늘게 뜨고 파이프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마르코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22살이죠. 올림픽 결선이 처음이에요. 그 말에 뭔가 답하려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런이 시작됐습니다.
가운은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 솟구쳐 오르는 듯 했지만 착지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허공에서 한 박자 버티다가 옆으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보드가 눈 위를 긁는 소리가 관람석까지 들렸고 관중석 여기저기서 가볍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르코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예상한 그림이었거든요. 경기장 아래쪽에서 가운이 잠깐 멈추더니 장갑을 고쳐 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카메라 화면으로도 보이지 않았지만 몸 전체에서 긴장이 빠지지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런도 불안했습니다. 기술 진입 자체는 첫 번째보다 날카로웠지만 파이프를 빠져나오는 타이밍이 흔들렸습니다. 반박자 늦은 도약이 공중에서 밸런스를 흐트렸고 착지 자체는 버텼지만 점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에 숫자가 떴고 마르코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경험이 없으면 이 무대는 달라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몸이 아는 건 다르니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자리에서 살짝 기댔습니다. 세 번째 런이 남아 있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기사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했으나 아직 이르다는 식의 문장. 그리고 이 선수가 4년 후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려보자는 마무리. 그때 경기장 한쪽에서 코칭 스태프 한 명이 가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강태훈 코치였습니다. 그는 가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짧게 무언가를 전달하더니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고 돌아섰습니다. 전달 자체가 30초도 채 안 됐습니다. 데이터팀이 두 런의 궤적을 분석해서 도출한 피드백이었다고 합니다. 바람 방향, 착지 각도, 하중 분산. 감이 아니라 숫자로 정리된 조언. 세 번째 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왜인지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운이 출발선에서 잠깐 눈을 감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정지였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것처럼. 그리고 파이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도약부터 달랐습니다. 높이가 달랐습니다. 공중에서 몸이 회전하는 각도가 달랐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착지 순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도약, 그 다음 도약, 파이프 끝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마지막 착지가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경기장이 터졌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이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마르코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고 저는 박수를 멈추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번 중에 한 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다. 운도 있었겠지. 그 말이 제 안에서 얼마나 공허하게 맴돌았는지 저는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다음 날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외신 기사 하나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식 혹사 시스템이 만들어낸 승리.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강훈련, 선수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코칭 문화, 성과 중심의 엘리트 체계에 대한 비판이 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선수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밀어붙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사 말미에는 또 다른 의문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떡국의 기원이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행사 자체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죠. 코리아 하우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젯밤까지 활기가 넘치던 공간이 갑자기 무거워졌고 일부 관람객들은 기사 내용을 직접 들고 와서 도우미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팔짱을 낀 채 도우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내심 이쪽 입장이 곤란해지길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감성 하나로 버텨온 공간이 논리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송수연이 기자 몇 명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무 자료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반박 논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떡국은 음식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란스러운 공간에서 오히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멀리 퍼졌습니다. 몇 명이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새해에 떡국 한 그릇을 비워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의미죠. 저는 메모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받아들여야 완성된다.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처음 만든 떡국, 어른이 된 첫 번째 새해의 떡국, 먼타지에서 혼자 끓여 먹는 떡국. 그 한 그릇이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시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 혹사라는 단어는 강제의 방향에서 씁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은 스스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시작됩니다. 가운 선수가 어린 나이에 이 무대까지 온 건 누가 밀어넣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책임을 한 그릇씩 비워왔기 때문일 겁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담담함 때문에 말이 더 무겁게 꽂혔습니다. 반박하려면 뭔가를 꺼내야 하는데 꺼낼 것이 마땅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물었습니다. 기원 논란에 대해서는요? 수연은 잠깐 그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씨앗이 어디에서 왔든 뿌리는 그 땅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떡국이라는 단어와 책임이라는 단어를 같은 자리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어울렸습니다. 마치 원래 한 쌍이었던 것처럼.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지나가는 말로 박지현이 보여드릴 숫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미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살 초반쯤 돼 보이는 말수가 적고 표정이 건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바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게 이번 행사 운영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방문자 예측 모델 경기 일정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반응을 교차 분석한 흐름도 시간대별 대기 인원 추이 그래프. 저는 처음에는 그냥 훑었습니다. 행사 운영 데이터야 어디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항목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떡국 재료 소비 예측 오차율 3% 미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설명을 이었습니다. 경기 결과, 날씨, 인근 행사 일정, 소셜 버즈량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날 방문 예측치를 뽑아냅니다. 거기서 떡국 재료 필요량을 산출하고 매일 새벽 5시에 배송 수량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재고 폐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재료 폐기가 없다는 말은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는 뜻이죠.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줄이 밤까지 끊기지 않도록 입장 흐름을 분산 설계했고 대기 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체험존을 자동 확장하는 구조가 내장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테이블 배치도였습니다. 어느 위치에 앉았을 때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시작되는지, 어느 자리가 오래 앉고 싶은 온도감을 주는지까지 반영된 배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장에서 봤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던 이탈리아 여성, 빈 그릇 앞에서도 자리를 지키던 노부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던 두 젊은이. 그 모든 장면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장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닥부터 설계해둔 거였습니다. 감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물은 데이터로 끓인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그릇 안에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이 녹아 있었고 그 계산이 사람들의 체온을 유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 감성만 앞세운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성을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나라라면 그건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냄새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냄새가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미리 계산해 둔 거니까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만 보면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전 행사들의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면 3개월도 불가능했겠죠.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 어딘가가 아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동이 오래 남으려면 우연에 기대면 안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그 시간에도 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코리아 하우스에서 특별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노년층 초청 만찬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류 행사쯤으로 봤습니다. 외교적 예의 차원의 행사겠거니 하고요.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저는 이서준 통역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청된 독일인 노인들이 한 명씩 자리를 채웠고 그들 앞에도 떡국이 놓였습니다. 몇몇은 낯선 음식을 앞에 두고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음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릇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스 페터라는 이름의 82살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등이 굽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나는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탄광 막사가 생각납니다. 서준이 조용히 통역했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탄광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독일에 광부를 보냈습니다. 한스 페터는 그 시절 루르 지역 탄광에서 일했고 그때 함께 일한 한국인들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땠냐고요? 가장 힘든 구역을 맡았고 가장 깊은 갱도에 들어갔습니다. 석탄 분진이 폐에 쌓이는 걸 알면서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녁이 되면 숙소로 돌아와 누군가가 끓여놓은 국물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 돈을 대부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패턴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약속 때문이었어요. 저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와 맺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무거운 어떤 것. 자기 시대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돈들이 쌓여서 산업화의 씨앗이 됐고 그 산업이 반도체가 됐고 반도체가 쌓인 자리에서 문화가 자랐고 그 문화가 오늘 이 올림픽 무대에 와 있다고. 저는 그 흐름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따라가 봤습니다. 탄광, 송금, 공장, 반도체, 문화, 스포츠, 금메달, 그리고 떡국. 한 그릇 안에 6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릇의 무게가, 국물의 온도가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메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놓인 떡국 그릇을 내려다보는 동안 저는 이 음식이 지금껏 제가 생각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좀처럼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공개 토론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국 문화 담당자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고 주제는 올림픽 문화관 운영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저는 패널 중 한 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 마르코가 옆에 앉으면서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흐려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예상이 됐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마르코가 먼저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어조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훌륭한 이벤트입니다. 따뜻하고 잘 만들어진 감성 공간이죠. 줄이 길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벤트입니다. 빛나는 순간은 있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 브랜딩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없이 감성만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몇몇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저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장이 어딘가 비어 보였습니다. 너무 쉽게 정리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벤트는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밤 10시입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짐을 싸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장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현장 영상을 찾아낸 사람이 화면을 옆 사람에게 보여줬고 그게 돌고 돌아 마르코에게까지 갔습니다. 거기에는 영하의 밀라노 거리에서 불을 켜고 운영 중인 코리아 하우스와 그 앞에 이어진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하얀 입김을 뿜으며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 마르코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반박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찬바람을 맞으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프레임을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고 있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송수연이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불꽃은 꺼지지만 국물은 남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발끝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쪽에서 실려오는 냄새를 맡으며 처음으로 그 냄새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올림픽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커튼을 치지 않은 숙소방에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하늘이 어두운 남색에서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밀라노에 오기 전에 절반쯤 써뒀던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맨 위, 가장 처음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기 이벤트형 감성 국가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던 때 썼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장이 낯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를 보고 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로 그 문장을 천천히 긁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쓰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쉽게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 몇 번은 썼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감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을 구조화한 국가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지 과장인지 스스로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40m의 줄, 52분의 체류 시간, 3% 미만의 오차율, 세 번째 런의 착지, 한스 페터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핍이 축적이 됐고, 축적이 시스템이 됐고, 시스템이 세계 앞에 놓인 국물 한 그릇이 됐습니다. 그날 오전, 행사 마지막 날 떡국 배식 현장에서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웨덴 쇼트트랙 선수가 줄을 서서 받아든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왜 두 손으로 감싸는지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온도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선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저 선수 설명 들었나요? 수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못해도 온도는 기억하죠. 저는 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폐막식을 몇 시간 앞두고 이미 짐을 챙기러 간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그 줄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코끝에 닿는 국물 냄새가 그 차가움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고 저는 그 냄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쓰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껏은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고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 온 것들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어떤 책임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책임감을 저는 처음으로 낯설지 않게 느꼈습니다.